오늘이 며칠이죠? 22일이요. 네. 10월 22일, 2023년 10월 2일. 22일. 네, 얼토당토 북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예,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얼토당토 북토크 오늘 또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회원 한 분의 오늘 사회를 보게 된 희망의 책 이사 오세란입니다. 예. 오늘 책은 이제 우리가 설왕설래만 하면서 같이 얘기하고 있던 이 가족 각본이라고 하는 선량한 차별주의자 이후에 나온 김지혜 교수님의 신간이고, 조금 이따 이제 이선배 선생님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 책을 이제 한번 해보자라고 토론해보자고 하는 취지도 있고, 사실은 저변에 딸려 있는 그 취지도 있고,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그 얘기는 들어보기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저자가 온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다 가족의 일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마다의 입장에서 재미있는 얘기를 책하고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회 준비하면서 딱 한 가지 멘트만 준비해 갖고 왔는데요. 시작하는 멘트만 준비해 갖고 왔는데요. 요즘에 SF가 되게 많은데 미래 사회를 다루잖아요. SF에서는. 근데 미래 사회가 되어도 없어지지 않을 것들이 몇 개가 있대요. 뭐가 있을까요? 미래 사회가 되고 없어지지 않을 것. 가령 예를 들면은 아까 김기수 선생님이 얘기한 평어를 쓰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본 SF 소설 중에는 미래 사회에 경어체가 없어지고 평어체가, 어른하고 아이가 전부 평어를 쓰는 세상을 그린 SF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그 세대 간의 소통을 평어로 하는 것이 더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세상이다라는 걸 반영하기 위해서 평어를 쓰는 세상을 그려놓고, 거기에서 딱 한 사람, 냉동인간으로 다시 이 세상에 온 사람만 높임말을 쓰는 사람을 하나를 만들어놔서 이 현대사회를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이렇게 경어체도 없어지는 세상이 됐다라고 할 때 미래 사회에 없어지지 않을 것 중에 하나가 가족이라고 해요. 그 없어지지 않을 것 중에 하나가 자본이래요. 자본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끈적지게 살아남을 것이다. 이거 하나하고, 이제 가족이 모양은 바뀌었어도 가족이라는 형태는 살아남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억 전달자이잖아요. 기억 전달자가 굉장한 미래 사회를 얘기하지만 거기에서 그 사회의 규범을 계승시키고 이데올로기를 보여주는 형태로 남아있는 게 완전한 정상가족 모양이잖아요. 사실은 기억 전달자에서 보면은 사실은 생물학적인 엄마 아빠가 아니고 출생의 방식이 달라졌는데도 그 아이는, 조나단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키워지고,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 통제 사회의 어떤 그 규범을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미래 사회에도 어떠한 형식으로든 가족은 지금과 같지는 않더라도 남아서 있을 것이고, 사실은 이 가족이 자본주의보다 더한 이 사회를 규범화하는 기초 단위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은 이 가족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은 저는 내부 공모자라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규범을 만들어내는 일정 정도 우리는 뭐랄까요? 우리는 공범 의식을 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들어요. 왜냐하면은 가족이라는 게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어져 내려온 이 가족 각본이라고 여기서 이제 쓰셨는데, 물론 이제 사회학적인 의미에서 각본인 것은 우리가 외부자 시선으로 한번 보는 거잖아요, 가족을. 그런데 우리는 전부 내부자로서의 가족을 에서 태어났고, 또 가족을 다 만드셨죠. 다 여기에 또 기혼도 있고 하면은 더 재미있을 텐데 공교롭게 우리 전부 기혼으로 또 그 자녀도 양육을 하는 입장이었고 해서
그 사회 규범인 가족을 계승한 내부자들이기 때문에 또 내부자의 입장에서도 또 얘기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조금 그 내부자와 외부자의 시선을 교차하면서 우리 얘기할 때 얘기가 더 자유롭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안 읽으셨다고 했는데 안 읽으신 분은 아마 읽으시면은 저도 이제 읽었을 때 보면은 물론 제가 약간 쿨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라고 이제 읽어 내려가긴 하지만 실제 이것이 아주 깊숙한 내 문제가 되었을 때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지점도 없지 않겠다라는 것도 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자유롭게 한번 이런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고 또 이걸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금서와도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금서라는 것도 역사적으로 모든 사회에서는 모든 금서가 있었고 그 금서는 사실은 그 사회의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작품들이 금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뿐만이 아니고 지금 미국에서도 굉장히 이제 기독교 중심의 금서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금서 왜 이 가족을 각본으로 보는 것이 예, 금서에 가까운 책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런 얘기도 두 번째 이제 또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선배 선생님이 이제 오늘 교회도 다녀오셨고 교회가 이제 또 저기에 이 가족 못지않은 우리 사회 규범을 개선하고 있는 또 하나의 장애이기도 한데 오전에 기도도 하고 오셨을 텐데 이 책을 이제 같이 해보자고 한 제안자이시기도 하고 먼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뭐 오전에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왔는데 보니까 가족을 제일 먼저 기도를 열심히 다 하고 그 나서 이제 주변 관계들 몇 분을 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이제 저희 교회 이제 뭐다 마음에 들고 그 목사님도 존경스럽고 하는데 제가 이제 딱 두 가지 되는 거에서 이제 설교 들을 때마다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되나 가만히 있어야 되나 걸리는 대목가 이제 그 동성애에 관련되어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그러면 나 설교도 못하고 나 감옥 간다 뭐 이런 식의 말씀들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럴 건데 왜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나라는 부분들이 한 부분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너무 많이 또 이렇게 걱정과 우려를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 저 부분도 그냥 다양성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지 못할까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목사님 여러 분을 존경하는데 이제 갖고 계시는 소신인 부분들 이렇게 제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 목사님 어쨌든 심한 분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 최근 우리나라에 이제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기독교 그 분들 중에서 뭐 일부 더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들이 동성애에 대한 반대 이런 분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사회가 또 전통적으로 이제 그 가족에 대해서 뭐 이런 그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굳센 그런 신념들을 갖고 계신 상황에서 동성애 이것들이 어떤 정상 가족을 해야 하는 그 부분에서 이제 사회의 근본 뿌리를 흔드는 그 부분에 우리가 분명히 맞서 싸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셨고 그분들이 이제 우리가 세력화된 거예요. 과거에는 이제 시민사회 단체라고 보면 보통 이제 좌파 쪽에서 시민사회 단체 활동을 하는 거라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우파 쪽에서도 시민사회 단체라고 이제 결성을 해서 본격적인 활동을 했던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나가온 그 조서 선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과거 정부에 있었는데 그거는 그때는 아마 그분들의 세력이 그게 크거나 조직화되지 못하거나 사회적인 그 지지를 얻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현 정부 들어서 거의 활개를 치거든 아니면 그들의 세력이 강고해진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분들이 본격적으로 조직화해서 단체를 만들고 이제 특히 희망의 집 저희와 관련된 부분들은 도서관을 상대로 해서 집요하게 민원을 넣는 그런 방식으로 그 책들을 이제 그 배제라고 리스트를 쭉 이렇게 뽑았던 그런 부분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 역시 이제 그 고민의 지점이라는 부분들이 도서관의 책들은 어떻게 결정돼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과거에 사실 제가 초창기에 나쁜 책, 문제되는 책들을 몰아내야 된다. 좋은 책을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들과 또 다른 반대편에서 저 역시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나. 라는 그 부분들에서 이게 단지 그 2년간의 어떤 그런 싸움의 문제를 이룰 것인가라는 그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게 아니라 도서관이라는 것 자체가 뭐 사법부 영역이든 도서관의 영역이든 그 독자의 어떤 그런 영역들, 자유 출판의 자유 이런 영역들을 존중해줘야 되는데 자꾸 옆에서 그걸 흔들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그걸 대응해야 되는 문제인 거가 그래서 그 두 취지 중에서 희망의 책 같은 경우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들 고민입니다. 희망의 책의 뭐 내용 그 안에 구성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건 간에 제 개인적인 판단은 희망의 책 같은 경우는 그 자유 그 도서관의 독립성들 이런 것들을 지켜주는 그 것들이 또 우리 중요한 역할들 중에 하나 아닌가 싶어서 어쨌든 그것들을 이렇게 흔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한번 책들을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왜 가족 갖고 온 책이냐라는 분들 약간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뭐 가족 갖고 온 이 책도 무슨 이제 그렇게 반대하는 책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약간의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도서관에서는 좀 어떻게 이 책을 희망소서 신청을 안 받는다라는 거에 촉발되어서 이 책을 한번 읽자라고 얘기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도서관 검색해보니까 가족 갖고 들어온 도서관도 있고 근데 이제 도서관마다 그것도 정책적으로 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이 책의 한 장이 아예 그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연결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가족 갖고 이야기를 전개를 해 가면서 동시에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도서관의 책이 어떠했나 우리 아이들이나 시민들이 어떤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있어 기존의 질서에 반하는 새로운 주제를 갖고 있는 책을 읽을 권리가 어느 정도까지 보장이 돼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들도 좀 함께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제 제안하셨을 때의 상황하고 그 책 지금 상황하고 조금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금서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서관에 어떤 책을 놓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마다 너무 사회에 다양한 구성원이 있고 그 구성원은 이제 조금 보수적인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고 그분도 매우 진보적인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 다양성의 원리로 봤을 때에는 도서관에 빛이 되어야 할 책에 대해서 누가 책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뭐 빛을 못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약간은 좀 지금 사회에서 봤을 때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한편으로 가장 그 양보해서 생각해서 본다면 이선배 선생님이나 저나 진창희 이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2000년대 초반에 그 아동문학의 부흥기 시절에 많은 1980년대 운동권 출판사들이 1990년대 아동 출판사가 되면서 본격적인 그 필자들이나 이런 분이나 아동문학 종사자들이 80년대 운동권 세대가 상당히 많았고 그러면서 그 아동문학이 활성화되는 것과 진보 의식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잖아요. 출판의 책의 탄생부터 유통까지가 전부 운동권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했던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양서로 지정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가족 각본 안에 들어있는 이 해당 필자가 어쨌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이 메시지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인지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서 개인의 의견 얘기하고 그리고 이 메시지가 과연 이 도서관이라는 건 이제 공공의 장소니까 공공의 장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정도인가 혹은 받아들여진다는 게 뭔가 이런 두 번째 얘기를 좀 하면은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모임에서 한번 읽으셨다고 했는데 진창희 이사님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또 다른 분들의 의견도 또 조금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 책을 이제 선정하고 나서 그동안도 그 결혼과 가정 내에서
여성의 역할과 지위의 문제를 제기하는 책들이 그동안도 많았고 며느리의 지위에 문제 제기하는 그런 어떤 며느라기나 며느라기나. 굉장히 대중적인 작품들도 많았기 때문에 굳이 이 책의 쓸모가 얼마나 더 새로울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접근을 했고요. 이제 읽고 나서의 생각은 며느리가 남자란이라는 구호 하나에서 접근하는 연구자의 태도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도서관에서 금서로 지정되는 그런 문제들도 사회 현상이잖아요. 네. 우리 시민들이 겪고 경험하는 그런 구호들, 집회 현장에서 만나는 구호들이 던지는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도서관에서 겪을 수 있는 그런 사회 현상들을 보고 연구자로서 이것의 본질을 찾아가는 그 여행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으면서 너무 좋아서 아껴있는 책이 너무 많아서 탈긴 하지만 이 책 역시도 정말 한 장 한 장이 줄어드는 게 아까울 정도로 꼼꼼하게 읽고 싶었고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책이고요. 이 김지혜 교수가 굉장히 그동안에 쌓여있던 여성 담론이나 가족 담론들의 연구를 성실하게 모아놨고 그 연구 하나하나, 자료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라서 되게 좋았고 가족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결혼과 출산, 그리고 출산의 자격, 그 다음에 그 정상가족과 비정상가족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쪼개놔서 1장부터 7장까지 이 섬세하게 연구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는 그런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즐거웠고 며느리가 남자라니라고 부르짖는 구호 하나에서 시작된 출발이지만 나중에 책을 다 읽고 나면 빙산의 일각만 보고 출발했다가 거대한 빙산을 오롯이 다 발굴해낸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되게 의미 있는 책이었습니다. 재밌게 읽었고 그 전에 우리 문화의 책입자에서도 30, 40대 지금 현재 육아를 하고 있고 출산을 준비 중인 친구들과 읽었을 때도 이 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대세남의 책 소개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김기수 선생님도 지금 줌으로 들어와 계시지만 혹시 지금 채팅도 써주고 계신데 이제 발언을 하고 싶으신 부분이나 토론을 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소리 켜고 얘기하셔도 되고 채팅으로 먼저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예, 제가 계속해서 김기수 선생님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 전달해 드립니다. 예. 한희숙 선생님 읽으셨어요? 예, 책은 다 읽었어요. 예. 어떠셨어요? 네. 저기 음식도 편식하면 안 예, 되는 뜻이 복수를 내가 상당히 편독을 했다 이걸 예. 잘했고 이 책을 읽으면서 예. 글쎄 뭐 제가 보는 관점은 이런 걸 뭘 책으로 썼나 예. 이런 거 뭐 신문 기사나 뭐 연구 예. 자료에 해놨지 이걸 왜 책으로 해놨을까 예. 이런 생각 들고 김지혜 교수의 자기 로컬 영역에서 예. 저기 또 분야인 것 같은데 소수자 예. 또 소외받을 수 있는 이런 계층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고 또 내 안에 어떤 편견이 있나 없나 이런 거 예, 예. 책을 통해서 끝없이 보면서 나한테 이 편견이 있나 이런 것도 한번 들여다보게 됐고 또 뭐 외국의 사례들도 있고 예. 그런데 문장도 되게 딱딱해갖고 예. 법조 몇 조 매당 뭐 날짜 몇월 며칠 예, 예, 뭐 법조안 많이 나오고 뭐 예. 이러니까 이게 그게 아주 독특한 예. 자기의 인식 판단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교수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하고 강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가족이 아까 우리 오세란 이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자본만큼 가족도 중요하고 이 자본과 가족이 아주 균형과 유지를 잘 이루면서 미래 사회가 끌고 갈 건데 가족의 정의와 가족의 개념은 완전히 달라졌죠.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거죠. 조금씩이 아니고 아주 급속도로 많이 바빠지고 있죠. 옛날에 그 일본 영화 감독의 그
브로크. 예예. 그 영화도 브로커. 네. 그 미래의 가족은 이렇게 바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가족은 그만큼 중요하고 아주 기초 단위에 아주 힘이 있게 달라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족도 뭐 혈연이 될 수 남녀가 결혼해서 혈연 관계에서 출산하는 뭘 이렇게 그게 가족이 아니거든요. 예예.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 예. 가족이라고 예. 할 수 있어요. 뭐 고양이, 강아지 이런 것도 반려가족이라고 반려. 이렇게 할 만큼 가족의 정의나 개념이 많이 바꿔진 이 시대에 아주 소수 계층의 이 가족이라고 예. 했고 그리고 이 김시혜 교수가 이 제목 장사를 잘했어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있으니까 이제 저희 지인들이 이 책을 읽는 걸 보고 제목만 보고 아 가족 상담에 대한 책을 집필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엄마 아버지가 있고 우리는 가족 안에서의 그 역동을 우리는 이제 가족 각본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주로 소수계층의 이거 그 각본이라면 그 시나리오의 예, 예. 대사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이 제목하고 뭐가 안에 내용하고 안 맞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분은 이제 가족이라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특정한 기획과 구성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가족 각본이라고 해놨는데 이제 물론 이게 다른 사람들마다 다 배경 지식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니까 제가 볼 때는 제목을 보고 이걸 읽으니까 너무 거기에서 이상하고. 상담원에서 나온 그런 언어 용어하고는 지금 다르니까.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르고 근데 황 기자님은 그 아까 말씀 기존의 혈연 중심의 가족이 해체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시대요. 해체되기보다도 자연적으로 그리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뭐 여기도 나오지만 동성애 뭐 이런 것도 시작해서 또 성전환하신 분들끼리 또 이렇게 사시는 것도 그렇고 그 일본의 그 천재적인 영화 감독인 그분의 브로크 영화를 볼 때도 전혀 혈연 관계는 없는데 그 봉고차 안에서 이동하는 그 모든 사람 다 봉고차 안에 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다 묶어주는 영화가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걸 볼 때 질문이 뭐였죠? 해체되는 게 그렇게 받아들이시냐고 본인의 신념체계나 뭐 이런 그럼요. 부분에서. 그럼요. 받아들이시는 거. 네. 그리고 상담 현장에서 그런 가족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러니까 혈연 관계 가족이라는 중에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걸 가족이라고 하고 요즘 또 공유주택의 수요가 굉장히 높잖아요. 우리 수도권에도 임대비가 워낙 비싸니까 공유주택 그 있는 사람들을 다 또 가족이라고 하고 뭐 보육원 이런 데도 다 이제 가족이라고 생활 지도원을 보고 엄마라고 하고 기사님도 아빠라고 하고 이러듯이 많이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그 일본의 감독 이름은 모르지만 그 사람 보고 천재라고 고대다의 피로까지. 천재라고 한 것 같아요. 그 영화 보고도 저도 진짜 그래서 딴 데에서 상을 준 거예요. 그게 네. 선물 받았고 저 일본은 더하죠. 일보다 우리는 아주 순수 혈통주의고 전통주의를 고집하고 그 보수들이 다 돌아가셔야 또 뭐가 바뀔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우리 한글의 그 맞춤법 이런 것들도 그분이 다 돌아가시니까 설거지가 되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듯이 그분들 살아계시면 어려운 것 같고 그런 얘기도 있고. 제가 이제 이 책에서 보니까 이 가족이라는 것을 고수하고 싶어 하는 그 원리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원리가 이제 그 며느리가 아들이라니, 그 남자라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첫 번째는 생물학적인 그 혈연 대를 잇는다는 거, 그 아이를 낳는다는 것, 그것이 이제 공격 목표 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출생률 저하라든가 이런 식으로 아이를 만들지 않는 가족에 대한 그런 문제를 이제 극단적으로 봤을 때 성소수자 가족으로까지 이제 되는 그거 하나 생물학적인 그래서 나다운 책들에 대한 공격도 대부분 성교육 얘기인데 이게 이제 가족이 만들어지는 기초 시작 출발 지점이거든요. 네. 근데 이 출발 지점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게 되게 모순적인데 지금 근데 얘기가 그 반대의 지점은 좀 다른 것들이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명칭이 저렇게 정확히 모르겠어요. 조기 성애를 부추길 수 있다라는 말이 예, 예. 무슨 뜻이에요? 그 근데 너무 일찍 성에 눈뜨게 관해서 안 배울 때보다 좀 판단하기 좀 너무 이르게 성에 대해서 인식하게 된다. 뭐 이런 의미로 그 그렇게 그러니까 조기 성애가 되었을 경우 어떤 부작용이나 문제가 있는 건가요? 성에 대해서 이성이나 뭐 성적인 행동이나 이런 데까지 더 빨리 조기에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가능하면 늦추자. 가능하면 늦추자는 거죠. 예. 근데 요즘 세상이 뭐 추질 수 있나 그걸 아직 안 들고 사실 굉장히 연령이 뭐첫 성장의 연령도 굉장히 낮아진다네요. 그리고 어쨌든 가족이 기초가 이제 그 아이를 못 만든다. 성소수자 가족 그거고 또 하나가 이제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사실혼 관계나 그 사실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성소수자 가족은. 그래서 성소수자 가족이나 사실혼 관계에서는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주지 않는다. 내지는 경제 공동체를 만들 수 없다. 이 두 가지가 이 여기에서 흐르는 이 책에서 흐르는 제일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근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면 저도 생각해 보자면 제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받는 이득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 공동체 그러니까 남편하고는 공유 경제가 이루어지면서 여기 이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사실혼 관계에서는 누가 누구한테 돈을 줬을 때 증여로 현재 법칙이 되는 현재 법칙에서 그렇겠지만 부부끼리는 지금은 이제는 사실혼 관계는 가능한데 그 이외에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뭐 신혼부부 청약이라든가 모든 게 이제 기혼 중심이 좀 이로운 경제 토대를 만들어 준다는 그런 얘기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되면서 나는 왜 가족을 만들었지? 이런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사실 저는 처음에 결혼할 때 가족을 만든다는 개념도 아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예. 그래서 책을 안 읽으신 안재익 이사님께서 왜 가족을 만드셨나요? 책을 안 읽어서 참여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눈치껏 말씀하시는 걸 듣고.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시고 한미숙 이사님 네. 할 때는 그 마이크를 켜드리세요. 거기는 켜놓죠. 됐나요? 예. 네. 네, 그래서 하여튼 눈치껏 지금 책 내용이 뭐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저는 이제 여기 이제 참여를 할 때 우리 이제 이 이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금서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들어보고 듣는 편을 좀 하고 싶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가족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제가 프랑스 여행도 원래는 저희 집사람하고 딸만 가는 걸로 자기들끼리 추진을 했는데, 제가 가족은 그런 게 아니다. 아빠도 데려가야 된다. 제가 지내서 돈을 낼게. 그래서 제가 갔다 왔고요. 고생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썼지만 결론적으로는 잘 갔다 왔다. 왜? 힘들든 뭐든 가족하고 뭔가를 같이 한 것 같고, 내가 죽을 때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 언제 다시 또 프랑스를 가져가고 가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족에 대한 우선순위가 엄청 큰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금서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금서는 이 세상에 없어야 한다. 왜냐면 우리나라의 금서는 프랑스나 다른 나라로 가면 금서가 아닌 거고요. 그럼 우리가 왜 금서냐? 우리의 사회 규범이 우리의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걸 판단하시는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의 가치에 따라서 그렇게 변하고 있어서 그게 금수가 된 거라고 느끼고 있고요. 저는 사실은 책보다는 오히려 이 책을 갖고 금수라고 요즘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분들은 책을 그래도 읽는다 라는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잘은 모르겠지만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엄청난 이 금서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그냥 뭐 넷플릭스 유튜브는 펼치고 있고, 이미 야동이라는 거는 맘만 먹으면 지금 청소년 애들도 어떻게든지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반영된 이 사회에서 이 책을 갖고 이게 금서다 아니다, 애들한테 영향을 준다 안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 시대에 제가 볼 때는 좀 넌센스 같고요. 그러면 이 금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책을 읽고 이 책이
나한테 좋다 나쁘다 이게 어떤 영향을 줄 거다 안 줄 것이다를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 가치를 아이들이나 이런 우리가 느끼거나 가져갈 수 있으면 좋고 이 어린 아이들한테 금서라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 아이들한테 영향을 주는 선생님이나 뭐 그 사회 리더나 이런 분들이 그 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분들의 가치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도 금서 갖고 이런 논쟁을 한다는 게 보수냐 진보냐 이런 것보다도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슬프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죄송하지만 저도 이 가족 갖고는 오늘 끝난 뒤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게 당연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제가 만나는 도서관의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엊그제도 이제 학교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학교 도서관도 지금은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죠. 나다운 책뿐만이 아니고 학부모가 생각하기에 본인의 그 정서에 맞지 않는 책에 대해서는 이제 민원이 학교 선생님들한테 많이 들어오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청소년 소설 중에서 뭐 그 성소수자에 관련된 청소년 소설이나 이런 거. 근데 학교도 요즘에는 학부모 민원이 제일 무서운 세상이라서 드러내놓고 그 책을 서가에 꽂아놓을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들도 좀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이사장님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이제 그 전에 이상한 정상가족이라는 책을 읽을 때, 예. 이제 제가 좀 고루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개방적이고 그 평등한 거 그리고 소수자들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배려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정상가족 책을 볼 때 내가 아직도 그 극보수 같은 생각을 꼴통 같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 책은 그 책을 읽어서 그런지 그렇게 충격적이지는 않았고 다만 이제 그 사위가 무슨 그러니까 남자가 사위인데라고 하는 그 말,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는 나도 용납할 것 같은데 과연 우리 집에 문제가 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 석주가 예를 들어서 그 며느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디 남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하고 이렇게 대입을 해봤어요. 제 개인의 문제를. 그랬더니 아직도 나는 그게 용납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 생각은 아직 그렇게 바뀌질 않았구나 라는 거를 이제 좀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읽으면서 이분은 이제 그러니까 대학 교수로서 아마 연구도 하고 이쪽 분야에 그리고 이렇게 그 여러 가지 해외 사례 뭐 이런 것들을 논문 수집하고 해가지고 되게 논리적으로 이제 이 사회가 바뀌고 있고 이런 것들이 그 가족의 개념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 이런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례들을 이 책에다가 이제 담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렇게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이해는 되지만 그렇게 직접 나의 문제가 됐을 때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떠오르는 질문은 이 책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다른 책을 읽으면은 다른 그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그 책의 어떤 그 새로운 면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사회의 어떤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촉구하는 측면에서 토론회도 하고 뭐 이럴 것 같은데 이렇게 선뜻 내가 마음 내켜서 근데 이 책을 가지고 내가 선뜻 사람들한테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 해보자라고 할까? 이제 항상 저는 질문이 이제 그거죠.
다른 사람이 너는 어떤데? 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당당하게 다른 책들은 나는 그렇게 할 거야 라고 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책은 그렇게 질문을 하면은 이게 확답을 내가 못한 상태에서 내가 확신을 갖지도 않은 상태에서 과연 이런 담론을 사람들하고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내가 주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는 아직 이렇게 주춤거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생각을 좀 더 아까 그 김기수 이사가 그 벼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좀 더 벼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예. 그리고 이제 금서 문제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봐도 사실 할 거 다 했거든요. 뭐 중학교 때 무슨 야동책도 보고 뭐 그런 그 뭐 즐거운 살아 여기도 어디에 있는데요. 그런 책도 다 봐도 그게 뭐 그렇게 내 그 어떤 삶에 그러니까 타락의 길로 이끄는데 전혀 기여한 것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해외 여행할 때도 대학교 다닐 때 뭐 이렇게 그 라이브 쇼 이런 것도 그냥 관광하는 차원에서 그냥 갔다 왔던 그때 뭐 그때도 그것 때문에 내가 뭐가 바뀐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그런 성 문제를 사실 그 왜 강사 있었죠. 구성의 씨인가? 그분이 이제 그 매체 그 TV 이런 데 나와서 막 그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처음에는 약간 거북했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왜 그 뭐 다 우리 일상에서도 하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대중 앞에서 얘기하는 게 좀 그렇다는 것뿐이지 그런 문제를 요즘 아이들도 초등학교 애들도 야동을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보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그렇게 크면서 그게 그 아이의 인생을 무슨 망칠 정도의 무슨 영향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 금서를 읽을 정도라도 좀 책 좀 봤으면 좋겠다. 저는 독서 운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책 안 보거든요. 그 요새는 뭐 더구나 유튜브 동영상 이런 거에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그 도서관에다가 그런 책 갖다 놓으면 누가 보기나 할까 어린아이들이 저는 보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괜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종교단체나 아니면 극보수단체 뭐 이런 데서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도 아마 책을 구매할 때 그 사서들이 아마 판단을 하겠죠. 그 수많은 책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 그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어떤 책을 살까 고민을 할 때 그 사람들 그렇지 않아도 사실 그게 별로 안 읽힐 만한 책은 안 갖다 놓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저는 그게 도서관에 책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비치되어 있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자기네들의 그 영향력을 과시하고 어떻게 보면 사회에 자기네들의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시도지 이게 책을 놓고 안 놓고의 문제는 아니란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그거는 한번 우리가 우리 희망의 책 그 이런 독서 단체에서 그런 금서 뭐 도서관에다가 납품하는 거 반대하는 거에 대한 거는 한번 토론을 해볼 만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는 책을 읽게 하자는 게 이건 도서단체나 이런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그게 이제 좌에 관한 책이든 우에 관한 책이든 뭐 성에 관한 책이든 특정 이렇게 범주화를 해가지고 이 책은 돼, 안 돼, 이런 식으로 도서관을 그렇게 바깥에서 압력을 가하고 하는 것 자체가 독서운동 하는 사람들한테는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제발 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제 금서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이제 충청도권에서 굉장히 많이 그 도서관에 민원이 들어갔고 충북이나 충남 쪽에서 이제 많이 들어간 상황인데
제가 한 잡지의 편집위원을 하고 있어서 이번 겨울호에 이제 그 문제를 좀 다루려고 뭐 사서 선생님이나 아니면 독서 관련 그 단체나 이런 데 좀 필자를 구한 편인데 의외로 그 필자로 나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었어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필자로 나서면 그 사람에 대해서 또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필자로 썼다라고 해서 그 단체가 또 그 필자를 공격하는 양상이 되니까 필자로 그거를 이렇게 공격의 대상이 될 공격의 네. 대상이 되버리니까 선뜻해서 그것에 내가 촛대를 매겠다. 우리 희망의 책도 이제 공격 대상이 되는 소리죠. 예. 저는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주영 선생님이 써주시기로 했어요. 이주영 선생님은 본인 어차피니까 예,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주영 선생님밖에 없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조금 아까 말씀해주신 거하고 조금 다른 얘기를 하자면 의견이 조금 다른 부분이라면 저는 그 야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야동으로 인한 피해가 지금 누적돼서 그 여성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야동으로 배운 성교육은 여성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거든요. 예, 여성들이 그것을 받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남성들이 성에 대해서 과시하거나 성에 대해서 정당성을 넘어서는 과시적인 어떤 성적인 것이 당연하다는 식의 태도는 또 교육을 통해서 좀 표면적으로 좀 점검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책들이 이 책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올바른 성교육에 관련된 책들인 건데 도리어 이 책을 금서로 하겠다는 얘기는 음성적인 어떤 성문화에 대해서는 방치한 상태에서 이런 어떤 어렸을 때부터 엄마와 아빠가 어떻게 나를 낳았는지 이런 거 올바른 관점에서 보는 성교육을 이런 것들을 저기 한다는 것이 반대를 한다는 것 자체는 그 인식 자체가 없는 거죠. 인식 자체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나 성찰 없이 지금 접근이 되는 거고 지난번에 이성대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맥주 한 잔 마시면서 같이 얘기하면서 이들이 저는 그런 의견도 제시했었거든요. 이들이 200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기독교가 이제 그 기독교인을 줄어드는 상황이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줄어들고 기독교에 대해서 이전보다 좀 부정적인 그 시민들이 많아지고 하면서 내부 결속을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내부 결속을 위해서 그 외부의 적을 만든 것이 바로 이런 순결 관련, 순결 관련, 성 관련, 퀴어 관련 얘기를 하면은 내부 결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내부 결속의 문제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했었죠. 네.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 아까 이제 프레임을 씌우려고 한다는 그 목적이 그런 게 더 우선이 있지 않겠나. 그 이제 기독교의 어떤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이제 성경 말씀을 갖다 이렇게 뭐 근거로 해서 그 퀴어 문제 이런 그런 거를 더 내세우고 책이 있든 없든 사실 그 사람들 읽지도 않으면서 그 책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마 그럴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이제 야동 문제 이런 거가 아마 남성과 여성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그 여자가 아니니까 남자 입장에서 그런 걸 봐도 별 피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런 게 젊은 아이들한테 일찍 노출이 됐을 때 그 성범죄나 이런 거를 이렇게 일으킬 우려가 크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성의 입장에서는 또 그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범죄라기보다는 그게 이제 특별한 상황이 마치 평범한 것처럼 매우 특수한 사례가 일반적인 사례인 것처럼 그렇게 남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남성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식이 되어버리면 네. 예, 그게 이제 나중에
그 정상적인 어떤 그 건전한 것과 범죄의 차원까지 넘어서는 모호한 그 경계에서 좀 네. 지금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그 소년이 된다는 것이라는 책은 청소년용 책인데요. 그것도 이제 그 7권이 네. 금서 중에 하나 네. 이제 문제인데 그 책을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내가 이 책을 좀 봤더라면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남성한테만 여성한테만 피해되는 게 아니라 사실 다수의 남성에게도 그러니까 그 책에서 늘 강조하는 건 포르노는 그냥 연출된 거다. 특수한 상에서 연출된 거다라고 하는데 포르노를 통해서 사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성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라고 배우는 거죠. 이렇게 해야 여자가 좋아하고 뭐 여자가 이렇게 뭐큰 액션을 취하고 소리 지르고 뭐 이래야 여자를 만족시키는 거고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막 애써야 되고 막 이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잘못된 것들을 심어주는 거다. 사실 성은 뭐 그런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의 그 논의 얘기가 이제 쭉 나오는 그런 부분들에서 차라리 그건 어른들이 지금으로서 봐야 된다. 왜냐면 저희는 그걸 배우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오히려 좀 이렇게 의미가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까 제가 조기성에도 여쭤봤던 얘기가 뭐냐면 그런 책들을 청소년들이 읽을 때 청소년들 어느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읽혀야 되는지라는 부분에서 그 개별 청소년들마다 사실 이렇게 그렇죠. 차이가 성 발달이라는 것도 또 많이 다른 것들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이렇게 교육적으로 봤을 때 언제 그것들이 적절하게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그냥 굳이 먼저 이걸 알 이유도 없는데라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마약이 나빠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마약에 대해서 아무 그 관심도 없고 모르도 되는데 야 마약 나빠 마약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 애가 마약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저는 존재한다라고 보여지는 측면에서 그 얘기는 좀 드라마 들을 수 있지 않나. 근데 그것들이 근데 그 부분과 아까 지금 올바르게 뭘 알려준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 안에서 결국은 그 손익 계산이 어떻게 돼야 되나 이 부분들을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금서 그 부분에서는 저가 분석하기는 아까 시민사회단체가 어쨌든 자기들이 끊임없이 그 존재를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뭔가 이제 좋은 그 활동거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니 너희들이 후원도 하고 뭐 이런 그런 부분이 있겠다 싶고. 근데 그게 그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도서관의 색이 빠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움츠리기 시작하면 요즘 출판 입장에서는 도서관이 제일 중요한 루트인 거예요. 도서관 출판사에서 그런 책을 내는 거에 대해서 주저할 거고 그럼 결국은 그 책을 쓰는 저자나 그쪽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어떤 그런 그 시발적 역할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독자에게 가냐 안 가냐의 문제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그런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데서 사실 상당히 또 이렇게 중요한 지점들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이 그걸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서도 어쨌든 이렇게 만만히 볼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좀 했었고 제가 얘기 좀 길게 해서 그런데 어쨌든 그 기독교 관련돼서 성교육 관련된 책들에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은 소돔과 고모라를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하고 물란한 어떤 그런 생각이 정말 그 신앙인들 입장에 봤을 때는 지구가 얼마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걱정되고 뭐 그렇게 그러니까 돼서 퀴어 담론 같은 거 얘기하면서도 그 남성들이 이제 뭐 집단적인 뭐 행위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가 확산되는 거죠. 예. 지금 현재도 뭐 보면 계속 마약과 그런 연관성. 음란한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건가? 라는 부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역시 역시 뭐 큐어 쪽에서도 안 좋게 보잖아요, 사실. 그렇게 마약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허용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서로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손잡을 부분들은 없는가라는 생각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퀴어 퍼레이드 같은 경우 퀴어 퍼레이드를 왜 도심에서 하는가 뭐 왜 다 벗고 하는가 뭐 그런 얘기들도 거기에서 계속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이 책들을 보면서 교수님은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에 어려움 뭐 이런 거 같아요. 어떻게 담론하시고 이러는데 전 늘 책을 보는 입장이 어떻게 깔까? 늘 기대감을 하면서 이렇게 내가 동일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이 책에 비판적 자세를 대해서 견지하면. 그러면서 제가 기본적으로 책을 보는 그런 입장이가지고 저희 책을 보면서 좀 많은 부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랬거든요. 저는 오히려 가족이 좀 이렇게 없어야 된다라고 초창기에 오히려 더 많이 가족이 많아야겠습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족이 없으면 정말 이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족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족이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진화생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것도 결국은 가까운 사람은 내 DNA를 나눠준 사람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건 정말 당연하고 근데 이제 나하고 혈연부치가 아닌 사람은 왜 도와줄 수 있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호혜 차원에서. 내가 도와주면 내 사람은 받을 수 기부의 있기 때문에. 테이크 네, 기부의 테이크 차원에서. 때문에. 근데 먼 사람을 도와주기는 결코 쉽지 않은 거고 네. 그거는 그 진화생물에서 아직 설명되지 않았다고 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더라면 사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좌파에서 이렇게 과학을 얘기하는 가운데서 오히려 이런 뭐 남의 흉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제 힘을 얻었는데 진화생물학적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이런 가족의 해체라던가 아까 말씀하신 다양한 가족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건가? 저는 오히려 이게 또 이제 새로운 과제, 과제라고 그것도 또 어떻게 설명되고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 건가라는 부분들이 좀 궁금했어요. 저는 또 궁금한 게, 왜 이렇게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법적인 용어일 거 아니에요? 예. 어쨌든 가족관계법이라든가 뭐 이럴 때 그게 어떻게 돼 있어요? 사실 제가 그런 거는 알지도 못하고 확인도 안 해봐서 가족이 뭐다. 저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가족은 혈연 관계로 이루어진 그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렇게 정상 가족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아직도 저는 크거든요. 그러니까는 두 남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은 그 또 손주를 낳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게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왜 대우 가족이라 이런 게 있었잖아요. 결혼했지만 아이를 안 낳는 부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손 결혼을 했기 때문에 가족이 된 거죠. 그거는 보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건 예. 가족이라고 본 거죠. 이건 아니잖아요. 혼인과 그치. 입학까지가 가족이고 혼인, 그리고 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결혼관계 지금 튜터나 이런 데서 보면은 성소수자들 중에서 그 운동 차원에서 그 복지센터 이렇게 가족하는 그 양식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내는 운동을 하거든요. 우리 둘이 결혼했으니까 이제 그 가족 구성원으로 주민등록 등본에 이제 가족으로 얘기해서 행복복지센터에 가서 이제 그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제출하는 행위. 근데 물론 이제 안 받아들여지죠. 근데 이전에는 아예 창구에서 안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창구에서 접수한 다음에 반려하는. 그러니까 한 단계 간 거죠. 한 단계 더 간 거죠. 접수는 하니까. 네. 그래서 지금 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죠. 동성 같은 경우는 그 한국에서. 법률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근데 법률상으로 제일 잘 보이면 혼인관계하고 결혼해서 입양까지는 어쨌든 저희가 가족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대로 구성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친인척 그 상속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친인척에서 그 저지를 규정하고 있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부터 풀어야 될까도 사실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가족의 개념을 바꾸는 걸 사회적 분위기를 이렇게 좀 확산을 해서 어쨌든 법률로 그 가족이라고 하는 거의 그 개념 자체를 좀 이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바꿔놓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뭐 홍보를 한다든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걸 받아들이게 하는. 그러니까 법률이 바뀐다 해서 그렇게 쉽게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상속법이나 아니면 호주법 이런 것들이 바뀌었어도 어떤 특정 집안에 가보면은 그 어른이 그냥 말도 안 돼 그러고 이렇게
그 가족들을 어찌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집들도 아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개봉의 대상이거나 홍보의 대상이거나 우리 담론에 이제 그 끌어들여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이 바뀌지 않은 여기서 상태에서 보면 이제 용혜원 의원하고 용혜인 의원하고 장혜영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지금 개정안 같은 게 이 책안에도 나오잖아요. 네, 동반자법, 동반자법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뭐 이 법을 해치지 않은 법 내에서 다시 개정해서 이런 법을 새로 만들자는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그 가족의 개념을 혼인관계, 그다음에 동거관계, 동반자 관계 중에서 선택해서 가족으로 구성할 수 있는 합법적인 관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혈연과 혼인관계만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입양까지 예, 네, 세 가지. 그래서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가족의 개념은 변화되고 있고 많이 열린 마음으로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 문제시되는 거는 제도가 가족에 대한 담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민들은 이미 많이 열린 태도로 이 가족의 변화, 가족도 변할 수 있다. 세상의 변화에 따라 받아들일 그런 의지와 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이 현재의 제도가 많은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어린 아이들을 고통에 몰아넣기도 하는데 아직도 정부는 가족이라는 담론을 내세우지 않을 정도로 정부와 정치권에서 무관심한 것도 지적하고 있고 지금 이사장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가족의 개념이 뭘까 하고 의문이 들 정도로 우리가 당연한 사회의 기본 구성 단위라고 생각하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담론이 많이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 그 원인은 아직까지도 가족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사람의 삶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고 가족 문제나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 사회는 한 발 뒤로 물러선 상태에서 가족 문제로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에 무책임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그리고 다른 외국에서는 이런 가족제도와 법률안이 많이 변화하고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변화는 너무 느리고 시민들이 갖고 있는 가족 개념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제도가 사람에게 맞춰야 된다는 그런 암묵적인 강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변화에 따라서 제도가 같이 변화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 그런 면을 얘기할 수 있고 아까 성교육 얘기 나왔으니까 성교육 얘기도 성교육이 여성이 몸을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가족관념, 가족 각본적인 배경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혼 내에서의 성교육만을 강조하게끔 그 결혼 밖의 성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가르치면서 도덕적이고 안전한 그런 성교육만을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 제대로 접근한 방법인가.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학교와 교육이라는 것은 그 인간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족이 해야 할 역할을 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함으로써 개인의 성의 자유를 더 제한하는 건 아닌가 하면서 바람직한 스웨덴 모델의 성교육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데 어떤 가족의 개념을 고정한 상태에서 성교육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맥락에 따라 가정의 형태가 다양해질 수 있다는 점부터 성교육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할에 충실한 그리고 나라의 일꾼을 생산하기 위한 그런 성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임신을 하거나 성 문제가 있으면 가족에서
배척당하고 일탈한 청소년으로 치부되고 있는데 예, 이런 인식이 어디서 왔느냐. 과거로부터 흘러가 봤을 때 결국 순결이 자본이었고 결혼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해왔고 그런 경제적 우위를 차지했을 때 가족에게 순결한 결혼이 이득을 취해왔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 측면에 과거에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결혼이 거래의 개념이 있었고 그것의 잔재가 아닌가 이런 점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소수자에 대한 문제도 그렇게 봤을 때 이러한 성교육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알아가는 청소년마저도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남학생들 사이에서도 여학생들보다 성소수자 친구를 발견했을 때 배척하는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청소년기 때부터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얘기도 여기서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 윤리가 과연 학교에서도 연결돼 가지고 도덕적이고 얌전한 성생활을 강요하는 게 이게 과연 바람직하지 않나, 바람직한 것인가 그런 문제들이가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보면 그 가족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그 물론 우리가 가족만큼 따뜻한 게 서로를 이제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단위도 이제 가족이라고 느끼지만 생각보다 상당히 경제적인 단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경제를 나의 핏줄에게 계승시키는 그 아주 사실은 우리의 그 계급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자본의 재분배를 가장 억압하고 있는 게 가족이기도 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어떤 사회주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요. 어떤 그 사회주의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오래됐지만 또 계속해서 그 자본을 움켜쥐고 있는 게 가족인데 그 말씀하셨듯이 순결이 자본인 것이 그 근대 초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되게 자본주의화 될 때 남성에게 부여된 역할, 이제 고학력자로서 그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그 가정의 기둥이 되는 그런 것을 남성에게 강조했다면 여성에게 강조된 건 이제 현모양처 개념이면서 현모양처가 된다라는 것은 결혼할 때까지 소중히 다루어져야지만 2세를 생산했을 때 똑똑한 아이,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현모양처 개념이 됐는데 그러면서 그 현모양처의 개념 안에 순결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까지도 솔직히 이제 이건 되게 제가 점잖게 얘기하는 거고 여자들 외국 유학 보내지 마라 라든지 워킹홀리데이 보내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다 여성은 내돌리면 깨진다 뭐 이런 것들이 최근까지 극히 최근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남자애들은 세상으로 나가라 이러면서 여자아이들은 그런 것까지 저는 들었어요. 그 집에서 키워라 결혼할 때까지 집에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호주로 가면 특히 위험하다. 호주로 가면 특히 위험하니 호주로 보내는 거에 대해서 가장 워킹홀리데이. 네. 그런 얘기 많이 시간이라면 게이 친구. 어쨌든 그래서 그런 순결 의식들이 저기 되면서 나중에는 어떤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했을 때도 피해자에게 너가 이러했다라는 것까지 덮어씌우는 그런 것들로 계속 계승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부분도 이제 순결의식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인데요. 그 호주로 보내지 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어떤 여성 본인도 이렇게 원하지 않는데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서 그가 고통을 받을까봐라는 어떤 그런 걱정도 있는 거죠. 예, 그런 걱정의 측면에서 얘기를 그렇죠. 하는 양쪽에 예, 그래서 근데 재미난 거는 실제로 해외여행을 제가 다녀보면 혼자 다니는 그 비율이 여자가 훨씬 많아요. 여러 번 만나거든요.
남자들 혼자 다니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근데 여자분들이 혼자 다니는 경우가 되게 많고 젊은 그분들이 남성들은 군대를 가야 돼서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정말 달라요. 보는 게 달라요.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물론 우리나라의 특성이 유교주의였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이제 문화가 있는 건데 그런 거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정말 나쁜 게 열려 아니다. 있다는 거죠. 열려 있다.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된다. 여성을 이제 집에서 키워라, 유학 보내지 마라, 이런 것들도 결국은 안전의 책임을 개인에게 하는 책임을 거고. 지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도로 여성이 하는 유학을 것이 가고 밖에 나다녀도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들은 굉장히 고비용이 들죠. 사회가 많은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안전의 책임을 여성에게 그리고 개인에게 돌리는 거는 매우 저렴하게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사회가 개선되지 않고 뒤에 물러서는 방법이 계속해서 책임을 가정에게 떠넘기고 여성에게 떠넘기는 그런 방식이 지금까지 많이 누적되어 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또 비판적으로 보면 이 책은 끊임없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사회가 책임져야 된다 라고 하는데 또 한 면에서 뭐라 하면 국가나 사회가 개인의 성생활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는 또 논지를 좀 계속 좀 지속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모순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책임은 국가가 지고 간섭은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부분에서 양립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니 이분이 얘기하는 그 자유의 관점은 개인의 자유의 관점은 이제 공동체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를 추구하게끔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모순이라는 느낌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 청소년의 출산이라든가 예, 예. 뭐 이게 장애인의 출산과 관련되어서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그들도 자유롭게 뭐 할 수 있도록 국가 사회가 그 시스템들을 만들어야 예. 된다라고 얘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 사회적 비용이 예. 드는 것들이 사실이고 그 예. 비용을 공동체가 분담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공동체 입장에서 자기가 부담을 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목소리를 내는 것들도 감수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아니면 도의 개념이 아니고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토론을 하면서 이제 그 어떤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들 공유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는 실제로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장애인 부부 양육에 맞아요. 김장육 같은 거. 양육에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 부부가 출산을 해야 되는가의 문제는 역시 사회적으로 굉장히 뒷받침되어야 되고 공동의 돌봄이 가능한 사회에서나 그런 누구나 출산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런 문제 제기가 자꾸 나오는 것은 사회의 자본의 소비가 효율성을 따지는 그런 사회였다면 이제는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고비용이 들다 하더라도 이제는 조금 더 인간의 존엄이 우선이 되는 그런 정책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 고비용이 들고 소수의 장애인이 이동권이 보장되고 출생권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고 우리의 세금은 많이 들죠. 그러나 이제는 효율의 그런 사회가 아니라 고비용이 들더라도 개인의 존엄을 좀 챙겨야 되는 사회로 이제는 나아갔으니까 이런 담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기억나는 대목이 뭐냐면 최근에 그 아이들이 이런 거에 통하고 싶겠니? 그래서 아이들이 파업하는 거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써놨어요, 이 책에.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보면 아니 그 아프리카에 더 그 빈민네들 왜 파업 안 합니까? 그좀 우리가 훨씬 열악한 상황인데 라는 그 부분에서 일단 그 이야기가 억지스럽다라고 비판받을 영역이 있다고 생각되고 지금 시장기사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사회가 이제는 효율주가 아닌 인간의 존엄의 추구였다고 당연히 동의하죠. 근데 이제 효율을 추구하지 않아도 되는 그 부분까지 쌓은 그 부분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어르신들의 논지가 그러잖아요. 내가 피땀 흘려 이루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성과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부분들 그들이 그동안 희생하고 피땀 흘린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 깡들이 부정당하는 거에 대한 그런 피해의식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또 오히려
그 저항하고 반항하는 어떤 것들을 촉발시키지 않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네. 그분들이 얻은 업적과 성과가 이것도 이제 공정의 얘기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과연 그분의 능력으로 얻은 성과인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이 사회의 어떤 특성과 이 시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얻은 성과이고 이룩한 그런 재물이고 그리고 이런 사회에 필요한 인재였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공정 얘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대단한 성과를 얻었다 한들 만약에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든지 정말 아프리카에 태어났다든지 했을 때 뒷받침이 이만큼의 없었다면. 사회의 뒷받침과 그 사람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지금 사회의 이슈에 의해서 그 사람이 능력을 발휘하고 소득을 얻은 것이지 그게 개인의 능력으로 얻었으니 나는 내 세금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겠다라는 말은 조금 돌아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항상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전에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양육했던 시기나 출생을 했던 그런 시기를 생각하면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서 하나만 낳는다라든가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던 시기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게 아이를 키워보니까 돈이 많이 들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주거라든가 아니면은 양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산을 때리지 않고는 하기 힘든 그런 지점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 세대가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그런 것까지 전부 계산하고 어떻게 인생을 사냐 이러기에는 시대가 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시대를 이제 이전에 살고 있었던 그 조건 하에서 다음 세대를 바라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변별돼야 되는 지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성소수자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성소수자 부모들을 좀 만나봤거든요. 성소수자 부모님들을 좀 지금 연대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되고 있어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이제 그 자녀들이 동성 친구를 데리고 왔을 때요. 그때 제일 먼저 이제 굉장히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힘들 때 그 부분의 일종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가 사회적 규범에서 아웃사이더가 되면서 갖게 될 손해 부분 있잖아요. 감당해야 돼. 안 그러면은 그냥 이 안에서 굉장히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직업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아웃사이더로 나가야 되는 그 상황이 그게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면은 돌이켜 봤을 때 아이의 행복이라든가 자유라 그런 거하고는 무관하게 아이의 그것도 역시 성소수자가 감당해야 될 경제적 조건, 새로운 가족이 감당해야 될 경제적 조건이 상당히 우리한테는 타격으로 자리하고 있고 그런 새로운 이상한 정상 가족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게 경제성하고도 연관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 경제성과 관련해서 또 하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국가나 기업이 가정에게 양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전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족의 사랑이라는 어떤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고민되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노동자를 생산에 대해서 교육한 어떤 다음 세대의 사회에 그런 것들을 그 가정에게 이제 전달시키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논리를 이제 그대로 이제 뒤집으면 기업이나 국가가 이제 책임져야 되는 걸 왜 그 가정에게 보내느냐라는 부분에서 다른 얘기가 첫 나올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또 뒤집으면 근데 또 이제 인간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또 이쪽에서는 그걸 전가시켰냐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렇게 되게 보면 모순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맥락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같은 느낌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이제는 개도국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가고 있고 선진국에 있는 나라들을 되게 보면 자기 존중 이거를 많이 체험을 해주고 그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연에서도 인정하고 거기 뭐 혼인신고까지 다 시키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논리가 막 되고 있는 거는 우리도 그런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잘 살고 있으니까 개인 중심적으로 가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존중의 그런 관점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호주 같은데 제가 가서 들어봤더니 호주는 애들 3명을 낳으면 3명 이상을 낳으면 그 일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부에서 애 양육비로 돈을 많이 준대요. 2명, 3명만 낳으면 그 돈 갖고 한 달 벌이 생활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애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부럽다는 거야. 그게 이제 좀 일례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부가 나라가 뭔가 자기 국민에 대한 그런 거를 물론 거기는 인구가 우리처럼 뭐 어느 정도 모르겠지만 그게 감당이 되니까 그렇겠지만 저도 이제 좀 찬성하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효율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저도 직장을 다니지만 우리 직원들 보면 요즘 휴가 내고 싶을 때 다 내요. 우리 같으면 내가 일이 있는데 휴가 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그럼 저도 우리 때를 보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해도 돌아가지 이게 회사가? 우리가 공부했으니 이만큼 우리가 개인 존중화가 이미 직장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공공기관 쪽인데도 이런 것들이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담론이 나오고 그런 책을 쓰고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는 것이 이제는 가족 중심에서 사회 중심에서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개인이 갖고 있는 우리가 옛날에 애들이 성공한다는 게 뭡니까? 다 의사, 박사 이런 거였지만 지금은 노래를 부르든 뭘 불러도 네가 행복하면 돼 라고 부모들도 바뀌고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는 가족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심체라는 것보다도 나랑 이렇게 끈앞풀이 돼 있지만 니는 네 삶이야 이런 거. 우리 저도 지금도 걱정하고 있지만 애들 낳고 결혼시켜야지 돈 어떻게 마련해 이런 거 있잖아요. 집 사줘야 이런 거. 이런 끈앞풀에서 이제 우리도 벗어나서 나도 내가 은퇴를 하면 내가 운동 갖고 내가 마음대로 살고 너는 네가 살아 이렇게. 이런 중심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게 개인 존중화가 되는 거고 그래서 성소수자든 뭐 어떤 특이성 장애인도 어떤 그 특이성들을 이상하게 볼 게 아니고 그냥 인정해주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게 선진국화 되면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도 뭐 말을 하지만 저도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사실은. 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고 가야지 긍정적인 걸 봐야지 부정적인 것만 보고 이러시면 안 돼. 왜 그런 걸 읽고 안 돼? 이렇게 갈 때는 아니지 않는가. 이걸 빨리 넘어서야 우리가 정말 제대로 보는 가족이 될 거고 제대로 보는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확 와닿는 게, 이전에는, 부모가 이제 편찮으실 때, 지금은 많이 이제 요양보호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갔지만, 응당 자식이 해야 된다는 시절, 그것도 자식한테도 돌봄을 이제, 한 거죠. 그런데, 저희 세대까지는 그거를 강요받았는데 우리 다음 세대한테는 절대로 강요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강요받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빨리 돌봄에 관한 사회적 제도를 우리 세대에 확립해야지 우리가 편안하게 노후를 맞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면 확 와닿더라고요. 이 가족의 개념이 자녀에게 돌봄 노동을 강요할 수 없는 시대. 그러면은 더 이상 자식이 있고 없고가 우리의 다음을 해줄 수 없으면은 자연스럽게 가족의 개념도 또 좀 달라지지 않을까. 제가 이제 아들이 이제 결혼 정년기가 돼서 벌써 결혼 정년기가 되네. 아니 저기를 누가 이제 몇 살인데요? 여친이 생겨가지고 지금. 아니 26이야. 결혼하고 싶은 여친이 생겨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그렇게 여친을 만나봤어요. 여친을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저 친구가 과연 그러니까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며느리는 이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며느리는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럴 생각도 없고 그래도 이제 또 뭐가 다르긴 하겠죠. 그래서 그 이전의 그 며느리의 개념과 그 아들이 결혼을 했을 때의 그 가족은 우리 가족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은 많이 변했다. 네. 다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로 정말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치열한 담론, 보수 담론이라든가 치열한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기획되고 있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 책에서 조금 얘기가 된 것이 아닐까. 그 며느리라는 용어가 남아있는 한 며느리가 갖추어야 할 각본은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한 집안의 며느리로서 계속 가족 문제에 저항하고 문제 제기했던 당사자로서 이 한국의 호칭 문화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뉘어지고 위계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자리 잡힌 것은 그만큼 며느리에게 불리한 가족제도가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며느리라는 이름 자체, 호칭 문화 자체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시댁 식구들의 서열은 그대로 유지된 채 며느리들만 나이와 상관없이 나이가 많아도 둘째 며느리는 위에 형님한테 존댓말을 써야 되고 형님이라는 그런 호칭을 써야 되고 막내 며느리는 집안의 가장 그 하위 직책으로 누구도 나에게 존댓말을 쓰는 사람이 없으며 누구도 나의 성향과 개성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가족 각본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그렇죠.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각본 사회 그리고 저희 결혼할 때는 전국에 유행한 아침 드라마 덕분에 며느리감이 오면 사과를 깎게 했어요. 깎아놓은 걸 보고 아하 가정교육 잘 받았구나. 네. 또 그런 실제 과도는 그렇게 네. 안 깎이는 칼이 없다는 얘기예요. 긴장되고 일부러 이 책에서도 가족법이나 이런 호칭의 개념이 일제시대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는 건데 이게 전통인 양 자리 잡은 것을 비판하듯이 이 미디어가 만드는 획일화된 며느리의 전형, 아침 드라마가 만드는 그런 전형들, 획일화된 가족의 역할과 각본, 여기서 우리가 아직 벗어날 게 참 많다. 근데 지금 다른 얘기인데 아까 그 남성이 성공을 하고 여성이 형광체였던 그런 그 시나리오는 근데 이제 이미 이제 여자 친구들이 더 이제 능력이 뛰어나고 뭐 사회에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또 그걸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더 이상 집안에 있기보다는 밖에 나서 일을 해야 자본 시스템이 더 잘 굴러가는 그런 부분을 보면 사실은 그 것들이 오히려 자본의 맥락. 그렇죠. 자본의 맥락상 여성이 사회화된.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양육 보육에 관한 문제들을 얘기를 할 때 지금 사실상 첨예한 논쟁 중에 그렇죠. 하나가 양육 보육을 국가가 돌봄문화를 해서 여성들이 밖에 나와서 사회에서 일을 하는 것들이 그게 여성의 진보고 여성의 해방에 기여하는 것인가. 근데 또 한쪽의 측면은 노동의 시간을 줄여서 가족에서 어쨌든 가족이 돌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이 입장이라던가 뭐 전체 입장에서 그것들이 더 바람직한 건가라는 논쟁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어떤 입장들을 갖고 계신지. 돌봄을 국가가 책임질 때 가장 이득을 얻는 건 여성이 아니라 기업이거든요. 기업을 위해서 국가가 양육을 도맡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진짜 그게 여성을 위한 것인가 이걸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현재는 이제 성평등화 돼 있다고 하지만 사실 부부가 직장 생활할 때 출산 휴가를 얻거나 양육 휴가를 얻을 수 있는 게 남성에게는 별로 많지 않고 대부분 여성들이 해야 되고 그리고 제 주변의 부부들을 봤을 때 더 직장 생활을 더 유지하고 그 가정에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만한 부분은 남성보다는 여성인 가정도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가족들이 그리고 사회가 여성에게 양육을 전담하게
유도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의 경력 단절이 아직도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제가 볼 때는 남편이 그만두고 여성이 계속 사회생활을 하는 게 저 가정의 경제적인 이득이 더 클 것 같은데, 아직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는 뭔가 좀 건강한 가정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30, 40대 양육을 전담하고 있는 젊은 부부들 내부에서는 제도가 그렇게 뒷받침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그 노키메드 책의 저자의 주장은 그래서 출산한 배우자가 무조건 먼저 육아휴직을 네. 무조건 법제화해서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해야 된다라는 식의 주장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다른 얘기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했을 경우에 양육권이 거의 대부분 여성이 가는 것도 문제 아니에요. 그 아래도 결국은 여성들이 양육을 더 잘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근데 지금 현재 어쨌든 그 이혼 관련해서 부분은 양육권을 서로 갖기 위해서 또 서로 싸운다라요. 그건 또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들도 그러면 달리 가야 되나요? 양육권은 여성에게 좀 많이 가는 어떤 모성을 조금 더 신성화하는 인식이 있긴 하죠. 근데 양육권을 여성이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양육권을 여성에게 주고 부양 의무를 법적으로 제재하지 않는 게 저는 더 문제라고 보거든요. 아버지가 교육비를 보내지 않아도 법적으로 단속할 아니 지금 제재가 양육권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거는, 원하는데 남자가 원하는데 굳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통념이 여성이 양육을 주 양육자다라는 개념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돼야 된다. 남자를 못 내주니까 첫 번째고, 남자의 양육을 못 두 내주니까. 번째로 제가 어제 본 영화가 미국에서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어떻게 여성들이 싸워가는 건가랑 여성이 보여 싸워가는 건가랑 그래서 뭔 얘기 나오냐면 남자가 혼자 결혼하는 남자예요. 근데 어머니가 편찮으 셔가지고 자기가 어머니를 부양하고 돌봐서 그거에 대해서 저기를 한 거예요. 세금 공제 신청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국세청에서 이렇게 관을 짜는 거예요. 남자는 그게 아니다. 그 부양자가 아니다. 돌봄 노동의 엄마 그 여성들이 하는 일이지 남성들이 하는 일, 며느리가 해야 될 일이지 남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해가지고 그 미국이 그래서 그게 이제 반려된 거여서 그걸 갖고 이제 고민하는 그 남자 몇 달 안 되는 거였는데 그건 이제 어떤 한 여성 변호사가 그거를 갖고 타겟팅해서 공격을 하면 결국은 그 남녀 평등의 그 부분들에서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로부터 이제 저기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대부분 판례를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남성도 저기 할 수 있다. 뭐 양육할 수 있다. 돌봄할 수 있다. 남녀 평등하다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당시 남녀 차별을 둔 게 수백 건이었던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그것들을 이제 다 바꿔갔다 어떤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여성에게 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것도 역시 이제 또 다른 차별로 봐야 하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봐야 여성들이 그거에 대해서도 동의할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쪽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아니 저는 여기 잠깐 그 김기수 이사가 질문이 왔는데 지금 이제 이선배 이사님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경제력 있는 남성이 원하는데 양육권을 못 가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신 건가요? 사실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알기로는 경제력이 있을 때 남성에게 양육권이 가거든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아주 비근한 사례를 최근에 봤는데 그분도 그 양육권을 갖기를 진짜 원해요. 그리고 남자가 그리고 경제력도 충분히 있고 오히려 여성은 직장이 없고 이제는 그 전에는 있었는데 남자는 직장을 갖고 있는데도 결국은 통념이 변호사가 그런데요. 엄마한테 거의 확률적으로 많이 간다. 그리고 그 대신 아빠한테는 경제력이 있으면 그 부양,
예. 부양 의무를 지게 해서 그 아이의 양육비를 대게 하는 판결이 일반적으로 나온대요. 근데 그 전제 조건에는 이혼의 사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유가 예, 그게 중요한 거 같아요. 누가 이 예. 결혼을 예. 파탄을 냈는가에서 남성이면은 주지 않죠. 예, 그런 거는 예, 그런 상관없이 그런 사례가 이제 아니에요. 성격이라든가 뭐 근데 제가 최근에 본 사례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전혀 잘못한 전혀 건데. 그냥 네, 합의였는데 유책도 아닌데. 네. 유책 맞아 네. 유책.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아이들이 엄마를 원했을까요? 아이를 엄마가 원하는지를 어쨌든 이제 소송이 걸리니까 내가 키워야 되겠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한 거고 근데 변호사의 얘기로는 여성한테 많이 간다. 간다. 아니, 네, 그래서 이길 확률이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둘 다 원했어. 근데 저는 이제 여성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여성들이 갖고 싶은데 내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남자한테로 그 양육권에 넘어간다를 걱정하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외국에는 그래서 양육권 갖고 오려고 경제권을 사고 직장을 빨리 구하고 예, 맞아요. 예, 예. 그래요. 이거를 우리 현정이 이혼 사례도 그렇잖아요. 그냥 조금 더 부부가 더 조사해 보고 그래. 오빠 만드니까 그 고행적 이혼도 양육권을 내가 가지고 이혼하는 조건이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례를 들은 것들은 저한테 끊임없는 궁금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그 말씀하신 체제면 무슨 얘기죠? 예, 결국은 어쨌든 뭐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 하더라도 그 안에 그 일정 정도 그러니까 과연 그 일방적인 폭력적인 그런 관계만 존재한 건가 아니면 그 사회 구조 속에서 그런 제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요인들이 분명히 있지 않았는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다만 이제 현 상황이 사회가 바뀌었는데 과거에 어떤 그런 프레임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사람도 있다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 그냥 늘 고통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포용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지만 근데 어쨌든 이런 그 구조들이 바뀌었을 때 그럼 그 관계 자체가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데 그것들도 우리가 받아들일 각오와 결심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사회의 그 성숙도가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마치 그 일부 그 다른 것 때문에 뭐 A 때문에 뭐 이거 주장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손해보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서 이렇게 성급하게 찬성한다거나 그럴 마음이 없다라면 그거는 오히려 우리 사회가 바르게 나아가고 더 나게 더 잘 나아가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뭐 토론이 필요한 이유들은 사실은 낱낱이 그것들 다 이렇게 해집어 보자는 그렇죠. 그리고 따져보고 나서 정말 이렇게 뭐가 문제인 건가라는 부분들을 봐야 되지 않나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뭐 페미니즘을 주장하시는 분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 아니면 이렇게 보수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안의 논리들이 과연 진짜 이게 자기들을 위한 건가 아니면 오히려 자기들의 것들을 허무는 그런 것들을 자처하고 있지 않은 건가 이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서 계속 저는 그런 점에서 제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 지점에서 저도 조금 이 책을 읽으면서 약간 의심을 가졌던 부분이 뭐냐면 그 왜 미혼모 이제 고등학교 뭐 고딩 엄마 해가지고 뭐 TV에서도 나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문제로 본다면 우리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아이를 가졌다 뭐 남자든 딸이든 저는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책에서는 이제 인구 출산율이 떨어지는 문제를 또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입양을 우리나라가 세계에 많이 보내고 하는 게 그 인구는 주는데 뭘 그런 주장을 하느냐. 그래서 그렇게 그 미혼모들을 갖다가 사회적으로 좀 비난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출산율이 줄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게 과연 그럴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 이유가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구를 많이 늘려서 그 경제적으로 우리가 뭐 지금 문제가 된다 이런 게 지금 인구 주는 거에 대한 그 이유로서 이제 계속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인구를 늘리는 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 미혼모들을 받아들이는, 그 사회적으로 받아들이는 얘기를 해야 되나? 그게 저는 좀 궁금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 질문이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네. 네. 그거를 거기다가 뜯어붙이는 건 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인권의 문제로 미혼모라고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그렇게 그 아이를 비난하는 분위기를 없애자라고 하는 거는 오케이. 근데 이걸 인구 줄이는 문제에다가 갖다가 그 인구가 줄는 게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저는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건 단정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에 약간 그렇게 인구가 줄으니까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출산을 우려하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인구 수준과 우리나라가 출산율 높여 지나치게 출산율 저하를 우려하고 걱정하거든요. 출산율 저하를 이렇게까지 문제시하면서 정작 출산하는 사람들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혼혈아 입양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서 현재도 해외 입양이 끊이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얘기를 하는데, 예, 그렇게 국가가 출산율이 그렇게 위험하고 공포스러운 곳이라면 미혼모의 출산을 권장하자는 의견은 아닌 거에는 동의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기왕 태어나는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사회에서 장애인이 아이를 낳으면, 미혼모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평생 차별받고 놀림받고 고통스럽게 자랄 거야. 그러니 이 낙태 수술을 해라 하는 출산을 막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이 작가는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혼의 자격, 출산의 자격이 지금 형성돼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아이도 경제력 없는 가정에서 셋씩 넷씩 나오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미혼모가 아이를 낳으면 미혼모가 욕을 먹고 장애인이 아이를 낳으면 장애인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런 사회적 현상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결혼의 자격과 출산의 자격이 있는 거죠. 그 자격에는 합법적인 결혼 관계여야 하고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있어야 이게 출산의 자격을 획득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암묵적인 그런 도덕 규범이 되어가는 건 아닌가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저 같은 경우 이제 보면은 그 외국에 있을 때,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영어 공부를 하러 이제 센터에 가는 문화센터에, 그러니까 무슨 사회 시설이죠. 거기를 가면은 거기가 외국인을 위한 영어 공부를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그 공부를 못 따라다니는 과외를 시켜주는 일종의 공교육 과외를 해주는 그런 센터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고등학교 여학생이 공부를 못 쫓아가서 미국의 고등학교 여학생이 거기서 이제 공부하러 왔는데 그 학생이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보육시설에 애를 맡기고 자기는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아이가 있는데 또 임신을 했다. 그 고등학생이. 근데 어쨌든 그래서 좀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한국인으로서 느끼기에는 고등학교 여학생이 출산을 해서 아이를 데리고 보육을 하면서 고등학교 공부를 계속하고 또 임신도 했는데 또 계속 공부도 한다. 그게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더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사람을 왜 공부를 시켜주냐면 그 사람이 고등학교를 졸업해야지 양육할 수 있는 성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부를 시키는 게 그 사회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어른을 키우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문제는 닥친 거고 임신이라는 거는 사건이잖아요. 그 전에 막 준비를 많이 하면은 좋겠죠. 네. 근데 어쨌든 벌어진 사건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서
사회적인 그 보조가 간다는 거. 국가가 다 책임진다는 근데 거네. 저는 이건 또 딴 얘기인데 우리 이제 마감해야 되는 시간인데 최근에 이제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금쪽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고딩 엄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것을 굉장히 자극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서 어린이도 세상의 문제인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이 그 미혼모나 아니면 일찍 조기 출산을 한 아이들을 보면서 도리어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그 진창희 이사님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을 때 아이를 낳아야지 하는 그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보수적인 걸로 이제 지금 굉장히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그 사실은 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들이 저도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다 준비됐을 때 결혼하고 다 준비됐을 때 아이 낳고 그런 정상적인 루트만으로 가기를 바라죠. 근데 인생은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사건을 만났을 때는 또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또 어떤 같이 공동체에서 같이 의논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얘기에서 풀어주지 않나. 그래서 우리의 그 내적인 욕망과 복잡함과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내부의 같은 공모자이면서 가족 안에서 같은 공모자이면서 동시에 외부에서 보는 이런 책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 비정상 가족일 경우에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가 얼마나 아이의 양육 환경이 건강하냐 안 하느냐는 아이와 부모만이 알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함부로 국가가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제도가 아이를 비정상 가족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인가 오히려 동성 부부가 키우는 아이가 더 질 좋은 양육 환경에서 더 잘 자랄 수 있는 가능성마저 배제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정상 가족이라는 게 가족 구성원 모두의 행복에 기여하는가. 그동안 가족 문화가 누군가에는 계속 인내와 희생을 요구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현재의 가족 제도가 많은 사람들을 또 태어나는 아이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면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되돌아보게 했던 책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김기수 이사님이 아까 제가 한 얘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게 영화 브로커의 현실 아니었나요? 아이를 내다 파는 일의 인권 문제와 함께 이게 뭐 인구 문제 이런 해결책으로 제시한 문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읽었고요. 사실은 아까 이제 준비되었을 때 아이를 낳게 하는 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 사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족 각본이라고 하는 거를 나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그 부모의 어떤 인권 문제, 그 선호의 문제를 우선시하기보다는 그렇게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될까라고 하는 염려에서 그 준비되지 않은 거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예방 차원에서 그러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지 그게 꼭 이렇게 뭐 각본을 써놓고 그거는 가족이 아니야 이렇게만 한 거는 또 아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고등학교 나이에 사회에 나가서 이제 준비도 성인으로 정상적으로 정상이란 말도 쓰기가 힘든데 자기가 공부를 해야 할 때 공부를 해서 직장도 갖고 경제적 어떤 능력을 갖고 있을 때 출산을 하면 훨씬 더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데 그렇지 그게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 거를 사회에서 그거를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아까 이제 오세란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이제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벌어졌을 때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은 저는 찬성. 그리고 사실 그 집집마다 다르겠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가족들도 옛날부터 많았거든요.
그렇게 어렸을 때 그런 일을 저질러도 그렇게 큰 문제 삼지 않고 특히 엄마들이 많이 이렇게 포용하고 하는 아버지는 막 혼내고 그러는데 또 엄마는 또 받아들여서 그 딸하고 같이 그 아이를 키우고 막 이런 것도 주변에서 또 봤고 뭐 연속국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묘사가 되고 하는데 그거가 이제 우리 이 책에서 입장은 저도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 법적이나 아니면 사회 제도적으로 그렇게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거를 그 국가나 사회가 끌어안고 같이 사회가 같이 키워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죠. 이제 6시가 네. 넘어서 우리 오세란 이사님이 이야기를 좀 정리를 예. 해주시죠. 지금 이제 우리가 다 가족 안에 속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얘기가 굉장히 많네요. 더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한테는 뭐 저녁 먹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또 이 방송이 끝나더라도 그리고 이 토론이 끝나더라도 토론은 계속 지속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가족 가꾼의 그 여파 덕분에 이 금속 덕분에 안 그랬으면 이렇게 꼼꼼히 안 읽었을 텐데 이렇게 해서 금수가 별로 아무 의미가 금속의 표는 인간이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금서하면 더 읽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이후로도 다른 곳에서도 이미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더 재미있는 얘기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책이고 도서관에 꼭 서가에 비치되면 좋을 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는지 너무나 쪽 분야에서 쓴 거니까 주체로 다른 아니 혹시 있나? 김기수 선생님 아까 이사님 질문했어요. 혹시 한 말씀 하실 네. 수 있나요? 긴 시간 감사합니다. 좋은 토론이었어요. 다른 모임에서도 후기로도 또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말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봐요. 그러면은 오늘은 가족 갖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